대동법.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오.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몰입애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더 큽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1번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2번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3번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4번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하였다. 제시된 지문은 효종실록의 기록으로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 효종 때 김육이 박납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때 김육의 건의로 대동법이 충청, 전라도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대동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대동법은 기존의 호별, 즉 가구별 기준으로 특산물을 징수하던 공물제도를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이나 삼배, 무명 등의 포목 또는 동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이 아주 많은 집이나 재산이 없는 집 모두 똑같이 세금 할당이 이루어지던 것을 토지 결수에 많고 적음을 따져서 즉 재산의 보유 정도에 따라 과세 기준을 삼게 된 것입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대동법이 쉽게 시행되기 어려웠던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익, 한백겸 등의 건의에 따라 박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으므로 인조 때 처음 시행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공납의 종류는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상공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고 별공은 수요가 발생할 때 특산물을 수시로 내는 형태를 띠었으며 진상은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의 방식으로 상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로 상공은 없어졌으나 별공이나 진상은 계속 유지되었으며 여전히 별도로 현물로 징수하였습니다.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하였다. 선해청은 1608년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설치한 기관으로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의 출납을 관장한 관청이었습니다. 선해청은 조선 말기까지 존속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동법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까지 대동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대동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과세제도는 전세, 역, 공납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주로부터 토지에서 생산하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성에게 부과하는 군역과 그 외에 요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군역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하는 개념이었고 요역은 성, 왕릉, 저수지 등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일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군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대신 군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공납은 각 호에 부과하는 것으로 각 지방에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특산물의 생산량이나 품목이 일정하지 않았고
또한 각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토산물이 부과되는 경우도 빈번하여 불상곡물 부과에 따른 고통도 백성들이 모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과세 기준을 가지고 있던 공납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공납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하여도 운반과 저장의 어려움이 많아 여러가지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관리들이 제2익만을 취하고 탐하는 몰이행위 등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 중에서 백성들을 가장 괴롭힌 것이 바로 공납이며 공납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과중되고 임진왜란 이후 공납의 시행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건의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광해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공납제도와 그에 따라 발생했던 방납의 폐해 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과도한 공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불쌍한 백성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산골 소작농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관아에서 세금으로 전복을 바치라 하여 농사꾼에게 전복이라니. 그래서 고리를 빌려 세금을 메우다 보니 빚이 빚을 낳게 하고 결국 집과 전단마저 빼앗기고 아버지까지 옥살이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런. 그걸로도 가름이 되질 않자 어머니와 동생은 변방 노비로 팔리고 저는 참판댁집 몸종으로 이런 나쁜 놈들. 혼자 남은 아버지는 결국 맞은 장에 화근이 되어 해를 넘기시지 못하시고 그만. 이런 족같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공납과 그에 따른 방납의 폐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제도였던 공납은 부과 방식에서부터 부당한 제도였습니다. 공납은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특산물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혹독하였습니다. 각 군현에 할당량을 내려보내면 군현에서 가호를 단위로 징수하였는데 경작지의 소유 여부나 생산력의 유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당함으로써 대부분의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 일반평을 가진 대지주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농민이 똑같이 납부해야 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였습니다. 특히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특산물로 공물을 바쳐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거주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관청에서 공물로 요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해당 특산물을 구해와서 바쳐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래 지역의 특산물이었다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계속 부과되거나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엉뚱한 물품이 배정되는 등의 부당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납부가 어려운 백성들을 대신하여 관리나 상인들이 대신 납부해주고 농민으로부터 고리의 대가를 받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꾼에게 전복을 요구하면 농사짓다 말고 전복을 구하러 다니거나 빚을 내서라도 브로커에게서 전복을 사와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폐단이 발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방납은 원래 상인이나 아전이 공물을 대신 납부해주고 이자를 붙여 대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농민들이 직접 공납하려 하여도 방납업자와 악덕 관리들이 결탁하여 관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검사하면서 불합격품은 이를 되돌려 다시 바치게 하는 점퇴가 행해져서 점퇴의 위협 때문에 백성들은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방납자들에게 대납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유망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납의 폐단을 막고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농민의 유망을 방지하고자 지방 특산물로 납부하던 곡물을 쌀 등으로 통일해서 납부하게 한 제도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호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부과 단위를 토지 결수에 둠으로써 땅을 적게 소유한 백성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에게는 세금 부담을 크게 하면서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비교적 공평한 조세 제도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대동법의 기초는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이 건의했던 대공수미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공수미법은 특산물 위주로 징수하는 곡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곡물의 세목을 쌀로 통일하여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1569년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대신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의 시행을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성룡 등에 의하여 다시 대공수미법이 제기되어 임진왜란 중인 1594년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으나 1년도 못 가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전란 중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황도 있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권세가와 방납업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의 시행을 방해한 것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대동법은 광해군 때 이원희, 현백겸 등의 건의에 따라 방납의 폐단이 가장 심했던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가호 단위로 부과하던 공납 중 상공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또는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은 공인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공인은 대동법의 실시와 더불어 나타난 일종의 국가의 통제를 받는 상인이었는데 각 지역의 특산물 등을 상납받던 조정이나 관청에서는 기존처럼 필요한 물품을 공납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각기 필요한 물품은 따로 공인을 통하여 조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공인이 출현하면서 상품 유통이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화폐가 전면적으로 유통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동법과 관련하여 공납제도와 박납의 폐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동법의 실시 과정과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추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법은 광해군 주기년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먼저 경기도에서 시험삼아 실시되었다. 그 뒤 찬반 양론이 매우 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인조 원년에는 강원도에, 17세기 중엽에는 충청, 전라, 경상도 순으로 확대되었다. 숙종 34년에는 황해도까지 실시하여 드디어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100년이란 기간이 걸린 것은 양반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2번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번 풍용을 고려하여 토지세를 거두었다. 4번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지문에서 제시한 이 법은 오늘의 주제인 대동법입니다. 정답은 바로 찾으실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2번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정답입니다. 기존에 가오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이나 삼배, 무명, 동전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국가와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토산물 징수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필요한 물품은 공인이라는 국가에서 허가하는 어용 상인을 통하여 조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량 구매 등 시장이 활성화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호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포제는 포를 가구 단위로 걷게 하는 세금 제도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전정, 군정, 환곡, 즉 3정의 문란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이 중 군정, 즉 군포와 관련하여 시행된 정책이 바로 호포제입니다. 기존의 군포는 양인 남성에게만 부과되었으며 양반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는데 양반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마다 호포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선 말기에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분제도의 붕괴가 나타나면서 양반의 힘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양반의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동법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3번 풍용을 고려하여 토지세를 거두었다. 조선 세종 때 시행된 조세제도인 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종 때인 1444년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에 의한 공법이 마련되었는데 전분 6등법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적용한 수취제도입니다. 1등전부터 6등전까지 등급을 나누었으며 등급별로 각기 다른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수등이척법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연분 9등법은 풍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상상년에서 하하년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토지 한 결당 최고 20도에서 최저 4도까지 징수하였습니다. 풍용을 고려하여 토지세를 거두었다. 이것은 연분 9등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시 대동법과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1750년 조선 영조 때 군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균역법과 관련하여 군포 수입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시행한 결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1년에 2필씩 납부하던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 부과하였는데 이렇게 군포 수입이 줄어들자 감소분의 보충을 위하여 선무 군관포, 어염선세, 결작 등의 부가적인 세금 징수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결작은 지주들로부터 토지 한 결당 미국 2도를 징수하였습니다.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대동법과 관련하여 옳은 보기를 찾는 문제이므로 2번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가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최고의 세제개혁이라고 불리우는 대동법에 관하여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동법의 실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